사형수.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미결수 신분. 유기징역, 무기징역으로 형이 시작되는 기결수 신분과는 달리 사형은 말 그대로 형을 집행해야만 하는 신분입니다. 무기수는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조건으로 가끔 출소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형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집행 전에 출소한 사례는 정말 존재할까요? 세상에 알려진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과거 저희도 진행했던 안산 리어카 살인 사건의 용의자였죠. 그는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판결을 받은 후 무기수 사면 이후 모범수로 출소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고 계신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께서 국가기록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자료들을 확인하신 결과 안산 리어카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사형수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그는 사형수로 출소한 게 아니라 무기수로 출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언론, 각 전문가분들까지 모두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럼 정말 사형수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중에 출소한 사례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2024년 3월 이사님께 놀라운 제보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 신분으로 출소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 그는 진정한 참회를 한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 대한민국을 울렸고 수많은 교정 사례의 표본으로 장식된 양동수 씨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던 저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가 출소하게 됐던 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정말 그의 반성과 참회는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오늘 그 의혹들을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사형수 양동수의 출소 참회록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형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양동수 씨는 극적인 출소 이후 종교의 기이에 다른 이름, 바로 법명으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하게 출소를 한 것이고 그 이후 참회와 반성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럼에도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참회와 반성, 교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그의 모습이 진실일까라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저는 출소 이후에 법명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그가 출소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사형수 양동수라는 사람의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MBC의 방송 법창야화,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라디오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 법창야화가 사형수 양동수를 살려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사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양동수를 살려낸 사람은 본인이 아닙니다. 바로 양동수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1978년 양동수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교도소 담장 밑 굉장히 누추한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양동수의 어머니가 3년째 살고 계셨습니다. 원래 기독교를 믿었던 양동수는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줄 생각으로 그냥 염주만 굴리던,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불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죠. 천사와 사형수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MBC 라디오 최고의 인기 드라마인 그 법창야화 방영이 된 이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양동수의 구명운동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숭고한 사랑이라는 키워드였죠.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1남매를 뒀던 할머니는 늘 꾀지지한 모습으로 막내 양동수를 위해
추운 엄동설 안에도 그 좁은 곳에서 앙상한 몸으로 때우면서 교도소 및 담장에 제대로 눕지도 못할 공간에서만 지내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차디찬 그 한기가 느껴지는 바닥에서 오직 양동수만을 생각하며 내 아들 또한 감옥 안에서 발 한 번 제대로 피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함께 살고 계셨죠. 단 한 번도 불을 지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가진 이 세상 수많은 어머니 중에 한 분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형수라는 자식을 둔 어머니다 보니 당연히 공범이다, 살인마를 낳았다라는 그 세상에 대한 손가락질에서도 참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양동수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새끼가 죽으면 그 시신을 내 손으로 인수해 화장을 하려고 한다. 뼈를 내 손으로 곱게 갈아서 밥풀과 꿀에 묻힌 뒤 까막까치밥으로 보시시키려고 한다. 짐승이라도 먹어주어야지만 그 죄업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죽어도 똑같이 해달라 라는 말이었죠. 맞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억울하다,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청난 죄인이다 보니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 그 모정은 결국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양동수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일단 사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통과되었고 1978년 12월 27일 당시 9대 대통령 취임, 바로 박정희의 특별 사면으로 양동수는 가명을 받게 됩니다. 사형수 확정 판결이었는데 그때 당시 무기수로 가명을 받은 거였죠. 정말 극적인 얘기였습니다.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되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특별 사면이 함께 됐던 거니 말이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양동수 또한 서서히 변해갔지요. 그리고 기적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1996년 2월이었죠. 21년간 사형수와 무기수로 복역을 했던 양동수가 설날을 이틀 앞둔 1996년 2월 17일 출감하게 됩니다.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그리고 가석방의 특사를 얻어 출소를 하게 된 거였죠. 여기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교정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양동수 씨는 사회에 나가면 출가를 해서 저와 같이 일시적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살인마들을 바른 길로,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말을 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사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동수 씨가 출소를 하면서 했던 말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알 수 있었는데요. 저와 같이 일시적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 우발적이었고 순간의 실수 때문에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사형 선고를 받은 건지 이 내용에 대해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가 출소할 당시에 각 언론사마다 당시 범죄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 다르게 내용이 적혀 있었죠. 우선 언론사는 아니지만 나무위키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970년대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로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생판 모르는 여자의 집을 자신의 애인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잠을 잤는데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저항하던 여성을 죽여서 사형 판결을 받았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라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애인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거기에 있던 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깜짝 놀라 죽였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우발적이었고요. 실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1996년 3월 23일 기사에서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5년 12월 변심한 애인의 집에 찾아가 가정부를 살해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다른 내용이죠. 변심한 애인의 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정부를 살해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1996년 12월 8일 기사에서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5년 12월 평소 마시지 못하던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찾아갔는데 집에 없자 홧김에 방에서 자고 있던 10살짜리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완벽히 다 다른 내용이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양동수 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2002년 9월 17일 찍었던 KBS 방송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형소에서 출소 이후 출가해 스님이 된 한 남자 양동수 씨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죠. 여러분도 이 방송 이후에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 자수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독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굉장히 아꼈고 어렸을 적 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쳐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트럭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렸던 효자, 11남매 중 막내인 남성이요. 그리고 평상시에 과일 같은 걸 자주 싸주셔서 과도 같은 걸 늘 들고 다녔다라는 말을 자주 남기게 됩니다. 그 이후 한 여성을 만나게 됐고 그 여성과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사건이 발생했던 그 날을 사고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했죠. 자, 크리스마스 이브는 12월 24일입니다. 결혼한 그 아내에게 양동수 씨는 이브 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사 먹자라고 아내와 약속을 했는데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었고 24일 밤에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집에 없어서 그때부터 뭔가 엄청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아내를 기다리던 양동수는 친구를 불러 자신의 친구 한 명과 함께 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큐 속에서는 또다시 사과가 등장합니다. 친구가 사과를 주고 그 사과를 받으면서 주머니 속 과도를 꺼내서 칼을 깠고요. 친구가 너 칼을 왜 들고 다녀? 라고 했더니 이거 그냥 뭐 트럭 운전하면서 어머니가 준 거 과일 깎아먹는 걸로 쓰는 거야.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장면을 보게 되면 양동수는 친구와 술을 함께 마시게 됐고 술에 완전 만취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나 집에 간다는 게 옆집에 잘못 들어가는 상황이 표현되죠. 자, 분명히 누나 집에 들어간다, 근데 옆집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분명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누나 집에 들어간다, 근데 옆집에 들어갔다. 우린 누구나 다 1층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신은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집 안에 들어가서 누나 집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면서 지나갑니다. 자, 이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재현입니다. 그리고 끝쪽에 가게 되면 양동수님이 직접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동수 씨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날은 우연히 아내와 트러블이 생겨서, 사실 자신의 문제긴 하지만 술을 만취할 때까지 먹었고 실수로 집을 잘못 들어갔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을 공격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결국 자신을 사형수가 되어버렸고 어머니의 노력으로 자신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내용. 그렇게 모든 언론과 세상은 양동수 씨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교정, 교화, 반성, 참회의 아이콘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수많은 언론이 그리고 방송국에서 촬영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알고 한 걸까? 아니면 양동수 씨에게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만들어낸 글들인 걸까? 라는 의혹이었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록을 찾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은 본인만 알 수 있는 내용. 바로 국가기록원에 그 오랜 시간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그 판결문을, 그 문을 저희가 드디어 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당시 수사와 판결, 그 기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과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보존 제한 1975년 5월 31일 피고인 양동수 1심 선고 사형. 1975년 11월 23일 화물차 차주 겸 운전수로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누나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으나 그 도움을 계속 받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년 전입니다. 3개월 아닙니다. 2년 전부터 동거 생활하던 처가 임신 7개월이 되자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하게 되어 재물을 뺏을 걸 결의했다. 외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은 돈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에선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는 강도 목적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됐고, 기억의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전에 만나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했던 것과 달리 2년 전부터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7개월이 되자 임신입니다. 그때부터 돈이 필요했다라는 진실인 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날 양동수 씨는 친구를 만난 게 맞습니다. 아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12월 25일 밤 10시 30분경 동성동에 있는 한 여관앞 차고 노상에서 현금 1,000원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쓰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돈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 날을 양동수 씨는 며칠이라고 했었지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요. 12월 24일. 아닙니다. 사건 발생일은 12월 25일 밤. 그때 현금 1,000원을 습득해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 날인 12월 26일 새벽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행 결의, 그리고 누가 흘린지 모르는 돈을 가졌던 횡령에 대한 문제. 이제부터 끔찍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고 1975년 12월 26일 새벽 1시 30분경 진주시 어떤 주점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식칼과 과도를 휴대한 뒤 땡땡동 바로 옆입니다. 2층의 작은 방에 들어가 전등불을 켰을 때 취침 중이던 14세 여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잠을 깨서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얼굴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만약에 떠들면 찔러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자 그 14살 피해 여학생이 살려달라면서 아래층 천장 안에 돈이 13,000원이 있으니 그 돈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동수는 2명을 전부 데리고 와 아래층에 가기가 어렵고 한 명만 데리고 가자니 나머지 한 명이 소리를 질러 발각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처음 자기와 얘기했던 그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목 1회, 등 3회로 그 현장에서 살해했죠. 바로 강도살인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명을 살해했던 양동수는 다른 14세 피해자의 잠옷 차림을 보고 욕정이 생기자 과도를 들이대며 셋을 셀 때까지 옷을 벗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더니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응을 합니다. 그때 복부를 이래 찔러 한거 불능 상태를 만든 뒤 그 이후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죠. 그 이후 자신의 범행이 들킬 걸 걱정해서 배와 왼쪽 목을 각 1회씩 찔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피해자는 생존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이탈했는데 극적으로 생존하셨죠. 강간, 살인, 미수입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드린 이야기 어떠신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양동수라는 사람이 교정, 교화, 반성, 참회의 표본이라는 그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제가 처음 이 판결문을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 계획적인 그 돈을 목적으로 내렸고 성을 목적으로 한 잔혹한 범죄입니다. 강간살인과 강간살인 미수, 그 현장에서 14세의 피해자를 모두 죽일 목적이었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사형수가 된 양동수였습니다. 자, 문득 저는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혹시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수사 내용 자체가 양동수 씨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강압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첫 번째, 양동수 씨가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한 진술 내용. 물론 이거 강압수사 때문에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아니요. 여러분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2명 중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한 분은 그 자리에 살아계셨습니다. 바로 양동수가 얘기한 진술과 생존자였던 그 여성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또 성범죄도 있었고 공격한 부분, 그 부분도 국가수의 감정 판시로 나왔고 DNA와 공격 위치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가지고 갔던 흉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줘서 갖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칼은 2개였죠. 마스크와 장갑까지 챙겼습니다. 계획 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끔찍한 범죄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1심에선 사형 선고가 됐던 것이었죠. 당시 재판에서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바로 심신미약에 대한 문제였죠.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자, 만약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나 살인 그렇게 안 저질렀어요. 다 잘못된 내용이요. 라고 반박을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라는 부분만 강조를 했죠. 다음 증거입니다. 당시 만취 상태라고 주장했던 양동수 씨. 근데 그가 얼마만큼 술에 취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였죠. 우연히 돈을 주어서 함께 술을 마신 조 씨입니다. 그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다소 술에 취한 건 인정할 수는 있는데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럼 사물할 변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잘못 들어갔는데 1층을 들어간 게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갔던 양동수 씨.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가지고 그 안에 올라가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동수 씨가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전에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절도, 강간, 미수 등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처를 받았다. 아마 술이었을 겁니다. 또다시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 당연히 재판부는 사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동수 씨는 당시 심신미약으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1977년 1월 25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떨어집니다. 사형. 그는 그렇게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형수 양동수 씨는 출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범죄의 행각들, 그 전과들,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출소를 했죠. 어머니가 만들어낸 그 모정을 대한민국을 울렸고 양동수 씨의 범죄 행각에 대한 부분은 우연히 자신이 만났던 여자 때문에 여자친구 집인 줄 알았다가 누나의 집인 줄 알았다가 라는 말만 달라져 있죠. 우연히 들어간 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냥 우발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라고만 알려져 있는 언론의 내용들. 그럼 이제 남는 의문 마지막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양동수 씨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언론에서 만들어낸 픽션, 마치 교정교화의 표본처럼 만들어내기 위해 감동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걸까? 정말 양동수 씨는 실제로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마지막 의문이었죠. 그런데 96년 12월 8일 기사에서 가장 마지막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라는 사형수 양동수 씨의 참회록을 출판하는 기념회가 열린다 라는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책을 낸 겁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어떤 범죄 행각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참회록이었죠. 그 참회록은 양동수 씨가 직접 쓴 겁니다.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것도 출소 직후의 말입니다. 저희는 그 책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중고 서적 이런 데를 파는 데를 전부 다 뒤져서 팔고 있는 단 한 곳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책 내용을 전부 읽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어머니의 등불에 가슴을 걸고 라는 제목의 참회록. 사건의 그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내용은 양동수 씨가 직접 적은 그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의 그 소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날. 무슨 내용으로 써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언론이 얘기했던 양동수 씨의 그 얘기, 그리고 실제 사건 기록과 판결문과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에 있었던 진실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양동수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1974년 한 여성을 만났고 동거를 시작했다. 정식으로 결혼할 수는 없었지만 76년 2월로 결혼 날짜를 잡았다. 일하는 사이 12월이 되었고 거리는 벌써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했다. 아이를 가져 몸이 무거운 사람을 생각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영화 구경도 시켜주기로 하고 만날 시간까지 약속을 했다. 24일 아침에 나가면서 전에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말았다. 펼쳐 말하자면 양동수 씨는 이 책에서도 범행 당일날을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25일 크리스마스 당일과 그 다음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어릴 때 머리를 다친 후로 무슨 약속을 해도 여러 번 반복해야 잊지 않는데 그날 약속을 그냥 넘어갔다. 친구 집에서 잘 놀다 24일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사람이 집에 없었다. 그 사람에게 화가 났다. 집에서 날 맞이해주고 저녁을 함께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깨져 더욱더 화가 치밀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미리 했던 그 약속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장롱에서 잠바를 찾아 입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려고 그랬는지 그 잠바 속에는 과도 하나가 들어있었다. 평소 운전을 하면서 과일 깎아 먹기도 하고 다른데 필요하면 쓰기도 하는 그런 칼이었다. 이런 말을 계속 나눴습니다. 기억을 가끔 잃는다. 칼을 그렇게 갖고 다닌다. 더 이어가겠습니다. 무작정 시내로 나간 나는 우연히 누나 집 근처에 사는 친구를 만났다. 탁구장에 들어가 신나게 탁구를 쳤다. 한참 친 후 탁구장을 나와 걷다 우연히 꼬깃하게 접혀진 돈 2,000원을 주었다. 그때 돈 2,000원이면 두 사람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돈이었다. 술집으로 갔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온 데다 못 먹는 술까지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었겠는가. 호기를 부리느라고 잔뜩 마시고 엉망으로 취해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다. 아내에 대한 욕을 하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기도 했다. 24일 그날은 통행금지도 없는 날이라 술집도 오래까지 했고 정확히 25일이죠. 술집을 나왔을 땐 새벽 1시쯤 되었다. 양동수 씨의 기억은 25일 1시, 아니요, 사건 기록은 26일 1시입니다. 친구는 나에게 너무 취하고 늦었으니 집으로 가지 말고 누나의 집에 가서 자라고 하고 먼저 가버렸다. 나도 그런 생각으로 비틀거리며 누나의 집이라고 생각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근데 그게 누나의 집이 아니라 바로 누나의 옆집이었다. 누나의 집도 2층인가요? 1층이었는데 왜 2층 문을 열고 들어갔을까요? 옆집을 들어갔더니 다른 식구들은 모두 나갔는지 여자 2명만 집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들어가니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여자의 목소리에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잠바에 있던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위협을 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여자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고 칼을 든 내 손은 제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그 여자들에게 날아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성숙한 여인이 아니라 14살짜리 소녀들이었다. 이 가엾은 소녀 한 명은 끝내 절명하고 말았다. 나중에 한 명은 목숨을 건졌으나 역시 어린 소녀였다. 참외록에 있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날, 그는 이 참외록에서도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소 이후에 법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모습에 대한 걸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미, 종교에 대한 부분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 어머니의 희생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출소한 남성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실제 민낯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하는 것이었다면 과거에 있었던 전과의 그 피해자들부터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까지 그 모든 진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모든 명복을 빌고 열심히 살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진정한 참회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 스타트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면 책 제목처럼 어머니 등불에 가슴을 걸고라는 말처럼 그 진실된 모습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 우린 정말 이걸 반성과 참회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걸까요? 변명이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해 감추고 잊고 싶은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고백과 반성이 망자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그의 이야기만 듣고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픽션을 만들어낸 거라면 그들 또한 공범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 너무 늦게 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뀔 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형수 양동수 씨, 그때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반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나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 이용을 한 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도 잘못된 게 아닐까요? 책 제목에 있는 어머니의 등불을 가슴에 걸고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법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의 삶이니까 말이죠. 저희가 알기에도 사형수로 판결을 받고 나서는 좀 수용생활이 안 좋았는데 특별사면으로 무기수가 된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모범수의 생활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서 불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교도소 내에서도 되게 평판이 좋은, 교도관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상태로 출소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한 거라면 굳이 감출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도저히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반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만약 처음 시작부터죠. 처음 스타트부터 이런 범죄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낱낱이 알려졌다면 과연 그가 사면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14세 소녀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내용들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 실제 사건 기록과 판결문의 내용, 그리고 양동수 씨가 직접 쓴 그 참회록의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핀트를 나가면 안 되는 게 야 그래도 참회하고 반성하고 잘 살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참회와 반성은 자신의 그 과오를 얼룩지고 뭐가 뿌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세상에 공개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을 제가 비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양동수, 당시 사형수 양동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서 유튜브에
사형수 양동수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그 KBS 2002년 방송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독 이상할 정도로 뭐 기억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 과도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과일을 줘가지고 그걸 들고 다닌다.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다 뭔가 감동 스토리의 픽션을 만들어버려 놨어요. 보면서도 어이가 없죠. 근데 거기 댓글들을 봤더니 그 내용만 보면 이제 좀 참여하고 사세요. 뭐 이런 내용이 달릴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아니 사형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뭐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내용을 접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용이 잘못된 거죠. 앞에 내용이 마치 억울한 사람인 양 우연히 사형수가 된 것처럼 포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린 거고요. 물론 사형수로서 그리고 어떤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잘못 판결받거나 아니면 뭔가 조작에 판결받았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서 앞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런 우리가 얘기했던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범인만 있는 상태에서 범인으로 몰아가는 케이스들. 이 케이스는 생존자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진술도 양쪽이 다 맞았고 그리고 부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검안을 했잖아요. 그 DNA 증거도 확보가 됐고 다 확인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짙은 의혹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수사가 잘못됐고 억지 수사를 했고 뭔가 잘못된 거라면 애초부터 무기수가 됐을 때부터 싸웠을 거예요. 그를 출소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 출소해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죄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의 록이었겠죠. 하지만 이걸 모두 다 픽션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변명의 결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